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제야 정리하게 되어서 제 사연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게 되었네요. 저는 남편과 결혼했을 때 평생 함께 할 줄 알았지 이혼할 거라곤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3년의 결혼 생활은 제 인생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었어요. 사건의 발달은 결혼하고 나서 1년 차가 되었을 때 남편한테 문제가 생겼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급하게 병원을 찾아가니 짐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다는 말을 회사 직원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었던 건 크게 다치지는 않아서 한 달 정도 쉬면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병원에서 어느 정도 조치를 받은 뒤 집에서 당분간 쉬게 되었네요. 그리고 남편의 몸에 문제가 생기자 시댁 식구들이 전부 저희 집에 찾아오셨고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죠. 하나뿐인 장남이 다쳤다고 시모는 남편을 보자마자 오열을 하셨어요. 시누이는 자기 오빠의 모습을 지켜보더니 남자는 허리가 생명이라며 한 달 정도 쉬는 걸론 완전히 회복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몇 달 쉬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세웠고 시누이의 말을 듣고 있던 시부도 그 말에 동의하면서 저를 보시곤 제 생각은 어떠냐는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시모가 한마디 하셨네요. 내 아들의 몸이 우선인데 몇 달을 쉬던 몇 년을 쉬던 완전히 몸이 회복되고 나서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너도 몸이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 회사로 출근하는 걸 원할 거 아니야. 다 낫지도 않았는데 무턱대고 회사에 출근해서 턴나기라도 하면 그게 더 손해 아니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주 푹 쉬었다가 일 시작하면 되겠다. 한동안 엄마가 자주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그때까지 걱정 말고 며느리 너는 집에서 쉰다고 눈치 주면 안 된다. 놀다 다친 것도 아니잖아. 엄마도 참, 세훈이가 그렇게 하겠어요? 이제 결혼 1년 차인데 눈만 마주쳐도 꿀이 떨어질 시기 아니에요? 오빠, 나도 엄마 따라서 자주 올 테니까 세훈이가 일 안 하고 밥만 축낸다고 뭐라고 하면 나한테 바로 얘기해줘. 아빠도 같이 올 거죠? 그래도 우리 집안의 장남인 오빠가 다쳤는데 자주 들여다 보셔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내 아들이 허리가 다쳤다는데 당연히 자주 와서 살펴줘야지. 우리처럼 관심 가져주는 가족들도 없을걸. 세아가 그렇게 해도 되지. 그때까지만 해도 시댁 식구들이 남편이 다치는 바람에 놀라서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 얼굴 보러 자주 오겠다는 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제가 없는 시간 동안 남편을 챙겨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을 뿐 저에게 엄청난 시련을 주게 될지 몰랐네요.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허리를 다친 이후부터 저희 집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방이 3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남편과 함께 쓰는 안방이었고 나머지 2개의 방은 신혼집이라 제대로 갖춰놓은 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때 아이 방으로 꾸며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죠. 어머님, 지금 이 많은 짐들은 뭐예요? 오늘은 돌아가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쪽 방에서도 아가씨가 짐을 풀고 있던데 여기서 지내실 건 아니시죠? 보면 모르겠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불편하고 내 아들 몸이 괜찮아질 때까지는 그래도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너는 새벽같이 회사로 출근하잖아. 그 사이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그래서 몸이 괜찮아질 때까지 옆에 있어주려고 결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내 아들만 신경 써줄 수는 없잖아. 몸은 하나인데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노릇이니. 이참에
우리 가족이 함께 움직이기로 한 거다. 불만이 있는 건 아니지? 방해될 일도 없을 테니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라. 새언니 왔어요? 저쪽 방이 그래도 제일 작은 방이라서 저기는 제가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두 번째 방을 사용하시는 것보단 큰 방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텐데. 그냥 지내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우리 오빠 수발 들어주려고 오신 건데 쉬시는 것만큼은 편하게 쉬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유, 됐다. 잠깐 얹혀 있는 건데 뭐하러 불편한 일을 만들어. 괜히 그렇게 했다가 속으로 내 욕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냥 지금 이대로 지내는 걸로 만족한다. 저녁은 내가 미리 차려놨으니까 너는 그냥 밥만 퍼서 먹으면 될 거다. 우리는 진작에 먹었으니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옷 갈아입고 쉬도록 해라. 정말 어이가 없었죠.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행동하셔서 저는 할 말을 잃었고 신우는 계속해서 안방은 시부모님께서 써야 한다고 저를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던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누워있는 남편을 좋은 표정으로 바라볼 수 없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며 약간 짜증 섞인 말투로 물어보자 남편은 눈치도 없는 건지 이래서 가족이 중요한 거라며 오히려 자기 식구들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자 남편은 갑자기 옆으로 돌아 눕더니 인상을 쓰면서 자기 몸이 빨리 회복되는 걸 원하지 않냐면서 큰 목소리로 되려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그 모습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하루라도 빨리 몸이 좋아져야 회사로 복귀할 거 아니야. 맨날 누워있는 나는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 당신은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야?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당신이 다쳐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 그리고 여기는 우리 둘의 집이기도 하지만 나도 편히 쉬어야 될 공간이라고.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시부모님부터 아가씨까지 집안에 있으면 내가 발 디딜 틈이라도 있겠어? 주방에서 물 한잔 하는 것도 눈치가 보인다고. 가족끼리 뭐가 불편하다는 거야?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 지금이 그런 상황인데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너무 실망스럽네. 그래도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런 건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줄 알았어. 어떻게 환자인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해? 다들 좀 들어와 보세요. 갑자기 왜 그러냐? 무슨 일인데 화를 내고 있는 거야? 소리 지르면 허리에 힘이 들어가서 안 좋은 거 몰라? 세아가 무슨 일인데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화가 난 거야? 뭐겠어요? 우리가 한마디 말도 없이 짐 싸서 집으로 들어왔다고 오빠한테 불만을 털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새언니, 내 말이 맞죠? 봐봐요.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너 정말이니? 우리와 같이 생활하는 게 싫은 거야? 나는 너를 진심으로 가족이라 생각했는데 너는 아직까지 마음을 전부 열지 않은 모양이구나? 그래, 알았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네. 말 안 해서 미안하고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도록 하마. 당신 풀어놓았던 짐들 다시 전부 다 싸서 차에 실어 놓으세요. 뭐라고? 이제야 짐 정리 끝났는데 다시 전부 차에 실으라는 거야? 세아가 지금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건 아니지? 가라고 하면 가긴 하겠지만 우리도 이 집에 있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 허리를 크게 다쳤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는 것뿐인데 정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감정을 만들어야 되겠니? 나보다 자기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게 불만인 거잖아요. 이 집이 당신 거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 순식간에 집안의 분위기는 안 좋아졌고 오히려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네요.
시부는 한숨을 쉬면서 풀어놓았던 짐들을 다시 싸기 시작했고, 신우는 저보고 간호까지 전부 다 알아서 하라며 다음부터 오지 않겠다면서 투덜거리고 있었어요. 시모는 제가 보라는 듯 신우에게 화를 내면서 짐이나 다시 싸라고 화를 내셨고, 남편은 몇 달만 봐주면 되는 걸 가지고 조금의 배려도 없다면서 저에게 정말 실망했다고 돌아누웠습니다. 이미 전부 다 벌려놓은 상태라 짐을 다시 싸서 보내는 것도 참 난감했었어요. 남편은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면서 도움을 요청했고, 제가 남편을 도와주려 하자 제 팔을 뿌리치면서 시부모님을 불러 도움을 받아 화장실을 들어갈 수 있었네요. 저 혼자서 허리를 다친 남편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아 결국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몸이 좋아질 때까지 있어달라고 말을 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은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너무 답답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야 하루라도 빨리 남편의 몸이 좋아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었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정말 많았지만 다른 부면에서 도움을 받는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났는데도 남편의 몸이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허리를 움직일 때마다 지속적인 고통이 뒤따른다며 힘들어하길래 병원을 다시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자 시부모님께서 다음날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다녀올 예정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처음 남편과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의사가 말하길 크게 다친 건 아니라고 했었는데 몇 달 동안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남편의 말을 들었을 때 좀 이상했었어요. 그리고 병원을 다녀온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의 허리에 있는 신경들이 손상을 받았는지 아직 전부 회복이 되지 않아서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말을 전달받게 되었네요. 그 말을 듣는데 한숨밖에 안 나왔었죠. 남편은 물리치료를 병행하면 그래도 조금씩은 좋아질 수 있다고 저를 안심시켜 주려 했지만 저는 그것보다 시댁 식구들과 또다시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게 더 힘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냐고 물어보자 길면 2달 정도는 물리치료 받아야 될 것 같다면서 함께 생활해야 되는 기간은 더 늘어나게 되었고 그 말을 들었을 때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 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이참에 시댁 식구들이 한 집에 같이 사는 건 어떻겠냐고 지금의 삶이 너무 행복하다며 저를 설득하려 들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몸이 회복되면 그때 집으로 돌아가신다고 하셨잖아. 지금 이게 우리가 사는 거야? 당신은 가족이니까 편하겠지만 나는 아니라고. 그리고 시부모님 집이 멀쩡히 있는데 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하는데? 지금 집안이 정말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알아? 당신 아가씨 방에 안 들어가 봤지? 돼지우리가 따로 없어. 남의 집에서 생활하면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써야 하는데 발 디딜 틈도 없이 정말 너무 지저분하더라고. 시부모님께서도 처음엔 청소도 해주시고 깔끔하게 관리해 주시는 것 같더니 이젠 아예 손을 놓고 계시던데? 결국 내 집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가 치우게 되는 거잖아. 요즘 들어 신경 쓰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아. 당신이야 어차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서 편하기야 하겠지. 그런데 나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치워야 하는 것들이 눈에 보여서 한숨부터 나온다고. 어쩔 땐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을 정도야. 나도 그만큼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남편은 더 이상 제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얼굴을 보니 기분이 많이 상한 듯 보였었죠. 그래도 해야 될 말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제 속에 있던 말들을 전부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알게 모르게 감정의 골이 점점 더 깊어져만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사용하시던 방의 물건들을 전부 다 안방으로 옮기고 있길래 급하게 신발을 벗고 안방으로 따라 들어가자 집안의 구조가 전부 다 바뀌어 있었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만큼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말았네요. 저번에도 상의도 없이 행동하시더니 이번에도 똑같이 그러시길래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뭐 하시는 거냐고 화를 내게 되었고 제 목소리에 시부모님께서 놀라셨는지 행동을 멈추시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왜 아버님, 어머님 짐을 안방으로 옮겨 놓는 거냐고요? 저번에도 그러시더니 이번에도 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옮기라고 했어. 두 분이서 생활하시는데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서 옮기라고 한 건데 뭐가 잘못된 거야? 그리고 앞으로 모두가 함께 모여서 살아야 될 것 같아. 전에 살고 계셨던 집을 처분하셨거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부모님이 갈 곳이 없으시대. 이번에 처분하신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하셨거든. 수익이 좋으면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까지는 함께 생활해야 될 것 같아. 당신도 우리 식구랑 함께 지내오면서 이제는 서로 눈치껏 행동하고 도와가면서 잘 지내고 있잖아. 당신이 나한테 얘기했던 불만들은 내가 전부 다 고쳐달라고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눈에 거슬리는 건 없을 거야. 이번에 좋은 곳에 투자를 좀 했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면 집을 좀 넓은 데로 이사를 갈까 생각 중이다. 그때까지만 신세 좀 질 수 있지? 우리랑 함께 살면서 크게 불편한 건 없었잖아. 나중에 내가 신세 진 건 전부 다 보답할 테니까 너무 화내지 말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자. 불만 있는 건 다 얘기해라. 내가 집안 살림이랑 부수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건 뭐든 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우리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보도록 하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새언니야, 워낙 마음이 넓으셔서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니까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도 앞으로 깔끔하게 생활하도록 할게요. 가족 좋다는 게 뭐겠어요? 서로 어려울 때 돕는 게 가족이잖아요? 저희 엄마가 오늘 새언니를 위해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했는데 보실래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한 건지 아니면 시댁 식구에게 봉사하려고 결혼한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시댁 식구들의 행동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 한 공간에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머리 좀 식히고 오겠다며 급하게 밖으로 나와버렸네요. 집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었고 답답해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 저는 차를 타고 오래간만에 친정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동안 일 때문에 바빠서 아빠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당분간 머리도 좀 식힐 겸 친정에 있기로 했네요. 아빠는 엄마를 병으로 먼저 세상 떠나보내시고 혼자서 지내고 계셨었어요. 오래간만에 아빠 얼굴을 보는데 그동안 답답했던 순간들이 잘 풀리지 않아 저도 모르게 눈물부터 흐르더라고요. 아빠는 무슨 일 있냐며 저를 진정시켜 주었고 제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제 말을 묵묵히 들어주신 아빠도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지만 이혼이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라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결해 주시려고 깊은 생각에 빠지셨어요. 아빠는 한참 동안의 침묵을 깨시곤 조만간 시부모님을 뵙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꺼내셨고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도 잘못된 점들에 대해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저와 같이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려 하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진 고민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했었고 그날 아빠와 오랜 시간 함께 대화를 주고받았네요. 그렇게 다음날 저는 새벽같이 출근을 한 뒤 돌아오는 주말에 아빠와 함께 제 집에 죽치고 있는 시댁 식구들을 만나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그렇게 한동안 출퇴근을 친정에서 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런데 주말이 오기 이틀 전에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자리로 돌아가려는 순간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뒤이어 충격적인 말이 제 귀에 들어오고 말았죠. 아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는데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상태셨어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아빠가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도중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고 아빠는 부딪힘과 동시에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부터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뇌진탕으로 세상을 떠나신 충격적인 상황을 겪게 되신 거였네요. 가해자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말에 오열을 하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가해 차주분의 가족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죄송하다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는데 한 여자가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저에게 다가와선 오열을 하더라고요. 제발 한 번만 자기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라고 처벌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판정이 나게 되었는데 상황을 들어보니 차량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었어요. 그런데 큰 건이 하나 들어와서 급하게 전화를 받다가 잠깐 앞을 못 본 사이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아빠와 부딪히게 된 거였네요. 그 사람들은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저희 아빠를 세상 떠나시게 한 가해 차주분 또한 오열을 하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갓 태어난 아이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벌어진 사고라 저도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해자분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시부모님이 남편을 휠체어에 태운 채 많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며 급하게 다가오고 있었네요. 그동안 전화 한 통 없던 시댁 식구들이 저희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하자 그제서야 제 앞에 나타난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시모는 저를 보며 괜찮냐고 제 손을 잡아주었고 남편과 시부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가해 차주분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한숨밖에 안 나왔고 맨정신이 아니었던 저는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빠의 장례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죠. 엄마를 세상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빠마저 세상을 떠나셨으니 더 이상 저에게는 가족이 없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자 너무 마음이 아파졌고 시댁 식구들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저 대신 아빠의 장례를 진심으로 도와주셨네요. 그렇게 아빠의 장례만큼은
별일 없이 지나갔지만 사는 게 너무 괴로워서 한동안 회사에 출근을 하지 못한 채 아빠가 안 계시는 친정에 혼자 눈물을 삼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시댁 식구들한테 전화가 쏟아졌지만 당분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아빠의 장례가 끝이 나고 한 달 정도 저만의 시간을 가진 뒤 아빠의 흔적이 남아있던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가해 차주분께 전화가 와서 힘들지만 만나게 되었고 상대방의 보험사 측에서 주는 보상금 말고 가해 차주분들의 가족이 개인적으로 돈을 모아 저에게 위로금을 전달해 주었어요. 돈 말고는 해결해 드릴 수 없다는 게 너무 죄송하다며 저에게 돈 봉투를 내민 뒤 제가 받지 않을까봐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셨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아보니 왜 전화를 안 받냐고 언제 다시 돌아올 거냐고 물어보길래 별일 없으면 당분간 아빠 집에서 지낼 거라고 하자 심각한 상황이 발생됐다면서 서둘러 집에 와주길 바랐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고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아빠의 장례 때 그래도 최선을 다해줬던 걸 생각해서 정말 오래간만에 집에 발을 들였어요. 그런데 현관문 앞에서 크게 심호흡을 한 뒤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건전지가 다 됐는지 먹통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집안에서 시댁 식구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현관문 밖에까지 들리고 있었네요. 언제 온다는데? 너도 빨리 누워서 준비해라. 멀쩡히 서서 돌아다니는 거 보면 걔가 가만히 있겠어? 우린 이제 며느리 도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누가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래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투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결국 이게 뭐예요? 길거리에 앉으면 어쩌려고 그런 무모한 투자를 해서 그 큰 돈을 전부 다 탕진해버려요. 그래도 저희가 장례식 때 최선을 다해 도와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는 않을 거라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 집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빠 엄마도 잘해야 되겠지만 네가 제일 문제야. 항상 말을 할 때 불만도 같이 섞어서 말을 해서 사람 기분을 안 좋게 만들잖아. 지금은 심각한 상황이니까 눈치껏 좀 행동해. 저도 이제부터 슬슬 일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을 알아봐? 그냥 이대로 며느리가 벌어오는 돈만 받아먹으면서 살면 되지. 사돈어른 세상 떠나고 보상금 꽤 많이 들어온 것 같던데. 그 사돈어른 사고 낸 가해 차주분이 은인이지 뭐냐. 아주 타이밍도 좋게 사고가 나서 꽤 큰 돈이 들어왔잖아. 이참에 그 보상금으로 우리한테 생긴 빚까지 전부 다 갚아달라고 하면 되겠네. 당신 앞으로 남들 한다고 따라서 아무데나 투자할 생각 절대 하지 마. 그동안 저를 속이고 살아왔던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의 대화가 현관문 밖으로 들려왔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집안에서 급하게 움직이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뒤이어 시모가 현관문을 열어주었네요. 도로 건전지가 다 돼서 갈아 끼워야 된다며 어색한 웃음을 보이면서 맞아주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은 방에 누워선 힘들게 몸을 돌리는 연기를 보이더니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시부는 그런 남편에게 다가가 힘겹게 휠체어에 앉혀 거실로 나오게 도와주었네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부른 이유는 보상금 얘기였고
장례식도 끝났으니 기분 전환 겸 바람 좀 쐬러 가는 게 어떻겠냐는 시모의 말에 그렇게 해주겠다며 아빠의 장례식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제주도 여행을 보내드린다고 하자 고맙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시댁 식구들의 제주도 비행기를 티켓팅해 드렸고 남편은 허리 때문에 힘들지 않냐고 얘기하자 시부모님께서 남편도 바람을 쐬게 해줘야 한다며 같이 가길 원하셨네요. 시모는 여행을 다녀온 뒤에 기니 할 말이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하셨고 저는 무슨 말을 하실 건지 대충 알고 있었죠. 분명 투자에 실패해서 제가 도와줬으면 한다는 말을 꺼낼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친정의 짐들을 마저 정리해야 될 것 같다면서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은 다음날 제주도 여행 가는 거에 들떠서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일주일이나 다녀오는 거였으니 상당히 만족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바로 심부름센터를 알아봐 다음날 일정을 알려준 다음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을 전부 다 증거물로 남겨주길 부탁드렸어요. 그렇게 다음날 시댁 식구들이 새벽같이 떠나는 걸 확인하게 되었고 저는 시댁 식구들이 집을 떠나자마자 집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전부 다 컨테이너 창고에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곤 곧바로 제 명의로 된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뒤 문을 굳게 걸어 잠갔죠. 정신없이 모든 일을 끝낸 뒤 일주일이 지나고 시댁 식구들이 집에 도착했는지 저에게 전화가 오길래 받았습니다. 며느라, 우리 제주도에 갔다가 이제 도착했는데 왜 문이 안 열리는 거니? 집이 비어 있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거야? 원래 번호가 먹히지 않네? 제주도는 잘 다녀오셨어요? 그 집 빈집이에요. 부동산에 내놨어요. 어차피 저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집안에 있던 짐들은 그의 이름으로 컨테이너 창고에 옮겨놨으니까 가셔서 돈 지불하신 다음 찾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우편함 보시면 이혼 서류 있으니까 일정에 맞춰서 오면 된다고 그이한테 알려주세요. 서류 봉투 안에 이혼 서류 말고도 다른 몇 가지 선물도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럼 나중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잠시 뒤 다시 제 핸드폰에 남편의 번호로 전화가 쉬지 않고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이혼 서류 안에는 남편이 제주도에서 사지 멀쩡히 돌아다니는 모습들이 찍혀 있었고 아파트 CCTV에서도 남편이 평범하게 걸어다니는 모습들이 전부 담겨있는 증거물들까지 전부 넣어 두었네요. 잘못했다는 문자 오고 받지도 않을 전화가 계속해서 오길래 전원을 꺼버린 뒤 정해진 날짜에 남편과의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미안하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받아주지 않으면 길거리에 나앉는다고 애언을 하셨지만 제 마음은 조금의 변화도 없었네요. 저는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남편은 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의 일부를 요구했지만 결혼 이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에서는 결혼 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 당사자가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 되지 않는다고 저에게 손을 들어주었던 거죠. 결국 남편은 되려 저에게 위자료를 토해내게 되었고 그렇게 시댁 집안을 내칠 수 있었네요.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시댁 집안은 알거지가 되었고 남편은 뒤늦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뉘우친다며 저희 아빠 집에 찾아와 오열을 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살겠다고 했지만 이미 바닥까지 봤는데 제가 용서할 필요는 없는 거였죠. 정말 웃긴 건 시댁 집안들이 당장 돈이 없어서 작은 원룸 하나 겨우 구했는데 형편이 어려워 저에게 돈을 요구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의 얼굴에 찬물을 들이부었고 절대 찾아오지 말라며 문을 강하게 닫았네요. 그날 이후 2번 다시 얼굴을 마주한 적은 없지만 언제 또 찾아올지 몰라 조만간 아빠가 살고 계셨던 집도 처분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제 인생이 좋은 날만 생겼으면 하네요. 저를 놓친 그 집안들이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살길 바랄 뿐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이 꽤 지난 이야기지만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대 대학을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난 남자와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 정분이 났어요. 그렇게 사귀게 되었고 저희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였답니다. 처음 제가 혼전 임신을 하였다고 하자 시어머니께 들은 말들이 아직까지 눈에 선할 정도로 잊혀지지가 않고 상처가 되었어요. 굳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더니 저딴 여자애 만나려고 아르바이트 한 거냐? 네가 돈이 부족해? 아니면 사회 경험이 필요해? 굳이 나가겠다고 하는 거 인생 공부나 하라고 말리지 않았더니만 어디서 저딴 걸 달고 들어오길 들어와. 어머님, 저딴 거라뇨. 이름도 있고 저도 엄연히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닌가요? 엄마. 실망시켜서 죄송해요. 그래도 우리 잘 살 테니까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송이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당장이라도 애 지우라고 하고 싶다만 너희가 그렇게도 애 키운다고 하니 어쩌겠니? 너 나중에 엄마 말 안 들은 거 후회 마.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그러니 노여움 푸시고 저희 잘 지켜봐 주세요. 딸 없는 어머님께 제가 딸이 돼 드릴게요. 너 같은 딸 안 낳길 천만다행이지. 어디서 천박하게. 더 이상 긴 말은 말자. 너랑 얘기하면 혈압 오르거든. 저흰 겨우 승낙을 받고 결혼을 진행해 나갔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났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형편인 줄 알았던 남편은 사실 볼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집의 자제였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음식점에 음식을 먹으러 왔다가 저에게 반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어렵게 사는 저를 업신여기고 무시하였는데 저희 부모님도 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더더욱 시어머니는 저를 못마땅히 여기셨어요. 그럼에도 아이만을 지키기 위해 꾹 참아냈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서방이랑 송이랑 이렇게 놓고 보니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군요. 앞으로 우리 송이 잘 부탁하네. 보고 배운 게 있어야 애도 잘 키울 텐데. 엄마라고 불러본 적이 없다 하니 어떻게 애를 키울지 참 안담하네요. 뭐 예단이야. 어차피 말해봤자 해주실 형편도 안 되니 그냥 제가 데리고 살면서 살림도 가르치고 집안일도 가르칠게요. 엄마가 없었어도 저희 아빠가 엄마 없는 빈자리를 만들어주셨고 그로 인해 저 이렇게 바르게 자랐어요. 어머님이 절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건 알겠는데 아빠한테 그렇게 상처되는 말은 삼가해 주세요. 저희 아빠가 무슨 죄가 있나요? 고래 네 아빠 걱정하는 애가 그렇게 뒤에서 사고를 치니? 너 우리 아들 부잣집 도령인 줄 알고 꼬신 거지? 정말 너무하십니다. 본인 아들 단속 못한 건 생각 못하고 우리 송이한테만 그렇게 정 마음에 안 들면 결혼을 시키지 말던가요. 왜 애를 그렇게 휘어잡으려고만 하십니까?
없이 자랐지만 송이 어디 가서 모자라다는 소리 듣지 않게 키웠어요. 그거야 평범한 인간들의 비하면이죠.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 줄 알고나 본인 딸 들이미는 거예요? 식장이며 결혼 준비는 다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결혼식 날 늦지 말고 나오세요.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사석에서 뵙는 일 없도록 하죠. 아빠와 제가 기분이 매우 나빴지만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이 할 말만 하고 상견례장을 빠져나갔어요. 여태껏 저를 홀로 키우며 저 하나만을 바라보고 사신 아빠에게 너무 죄송해서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다 아빠는 저에게 이런 제안까지 하시며 제 결혼을 만류하셨습니다. 뻔히 제가 고생할 게 눈에 훤하니 아빠 입장에서 그러신 거였고 지금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 아빠께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저를 안타까워하셨을지 마음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빠가 네 자식 키워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결혼 때려치워. 아무리 생각해도 저런 집에 널 보내는 건 아닌 것 같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러니? 아빠가 없이 키웠지만 그래도 너같이 착하고 야무진 애가 어딨다고 그래? 아빠 말 듣고 잘 생각해봐. 아빠, 미안해. 나 엄마 없이 자랐잖아. 엄마 없는 걸 아빠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빈자리는 정말 많이 느껴졌거든. 그래서 내 자식한텐 아빠 없는 애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정말 미안해요. 시어머니는 내가 살면서 바꿔놓을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그렇게 널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어떤 꼴을 당하려고 그 집에 시집을 간다는 거야? 김서방이 잘할 거야. 나한테 정말 잘한다고 했고 그렇게 반대하던 시어머니 허락도 김서방이 끌어낸 거잖아. 결혼을 김서방이랑 하지 시어머니랑 하는 게 아니니까. 좀 참고 견뎌내면 아마 어머님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마요. 아휴, 이 철없는 것. 아빠가 너 이러라고 공주처럼 키운 줄 알아? 아빠는 이 결혼 만류하지만 네가 그렇게 좋다 하니 알겠어. 아빠가 엄청 말림에도 불구하고 전 나이를 생각해서 결혼을 진행하였어요. 어른이 말리는 결혼은 이유가 있는 건데 그땐 젊은 패기와 뱃속 아이만을 생각한 채 꿋꿋하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던 때였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부려먹는 건 기본이었고 그저 절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만도 못하게 여기더라고요. 워낙 결혼 전 시집살이는 각오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로 저를 떨거뜨리기란 힘든 부분이었지만 말이에요. 에휴, 강아지는 말이라도 잘 듣지. 저건 뭐 개만도 못해가지고 보면 볼수록 속 터진다니까. 카페 빨아놓으라고 한 지가 언젠데 도대체 언제 말을 들었는지. 예, 너 내가 몇 번을 말해야 하니? 카페 빨고 커튼도 다 떼서 빨아놓으려고 한 지가 언젠데. 어제 어머님이 이불 빨래 먼저 하라고 하셔서 그거 하고 오늘 카페 빨려고 했거든요. 이따가 주방 치우고 할게요. 핑계 대는 거니?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있으면 다 될 일을 하루에 하나씩 하려고 하는 거야, 뭐야? 너 꽤 쓰는 거 걸렸단 봐? 어머님, 저 임신한 몸이에요. 임신했다고 유난 떠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님 손주를 가졌는데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누가 그애 반격이라도 한대니? 순진한 우리 아들 깨어내서 아주 얌체 같은 것. 넌 언제나 이 소리 듣게 될 거야. 임신한 제가 가만히 쉬는 꼴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었고 그로 인해 결국 임신 17주 만에 유산을 하고 말았죠. 대아가 건강하다고 믿고 있었는데 막상 이런 사실을 접하게 되자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유산한 저에게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잘 됐다고 비아냥대었고 정말 주체할 수 없이 슬펐어요. 이게 네 운명이라는 거다. 애도 없는 마당에 우리 아들 물고 늘어질 거니? 내 아들 재원이라고 해도 어리고 잘 나가고 너 아니어도 내로라 하는 집안의 여자들 줄 섰어. 그러니까 너도 이쯤 하고 그만 내 아들이랑 헤어져. 너도 새 출발하면 되잖니. 어머님은 저한테 일말의 죄책감 따윈 없으신가요?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 이혼하란 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왜 못하니? 애까지 알아서 떨어져 줬는데 얼씨구나 해야지. 그러니까 누가 애건사 못하래? 다 네 책임이야. 복도 없는 게 어쩜 자식 복도 없는지. 어쨌든 내가 보기에 아주 잘된 일이니 너도 마음 정리하고 그만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아니요,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어머님이 절 좋아하게 만들 거예요. 언젠간 우리 며느리 하게 만들 거라고요. 근본이 다른데 어떻게 너를 좋아할 수가 있니? 사실상 애만 아니었으면 너랑 우리랑 겸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 시어머니는 참 악녀 같았고 유산 후 슬퍼하는 저에게 단 한 톨의 죄책감도 없는 듯이 얘기하는데 믿었던 남편은 제가 유산한 다음부터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지쳤는지 저를 나무라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시어머니가 뭐라 하는 건 다 참을 수 있었지만 남편만 믿고 살던 저에게 남편마저 등을 돌리자 이젠 기댈 곳도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상 혼전 임신으로 책임감에 결혼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절 사랑했는지도 의심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서 혼자 정신승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꼭 살아내자, 행복하고 싶다, 그렇게 되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다짐했어요. 네가 얼마나 건사를 못했으면 애가 떨어지냐? 17주면 다 산모 탓인데 초기도 아니고 안정기에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 어머님이 날 얼마나 부려먹었는지 옆에서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좀 시킨 거 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야? 솔직히 빈몸으로 와서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 언제까지 실드를 쳐줘야 돼? 눈치가 있으면 엄마를 벌써 지편 만들어도 만들었지. 이건 뭐 아직까지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하니 나까지 당황스럽잖아. 결혼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엄마가 널 더 싫어하게 할 수가 있어? 나도 지쳤어. 당신 진짜 너무한다. 아무리 그래도 유산한 나한테 그게 할 소리야? 내가 당신 믿고 결혼한 건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래서 어른들 말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데. 솔직히 이 결혼 정말 후회해. 내가 엄마랑 네 등살에 살 수가 없다. 남편은 더 이상 제 말이 듣고 싶지 않았는지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유산한 걸 알게 된 친정아빠는 시골에서 흑염소 진액을 만들어서 제 얼굴을 보시겠다며 시댁에 가지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시어머니는 또 한 번 아빠에게 모진말을 하면서 퍼붓더라고요. 어찌나 죄송하던지 눈물이 너무 나서 주체할 수 없었어요.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는데 그래도 딸이라고 그렇게 챙겨주러 오셨나 보죠? 정말 어이가 없어서 뭘 했다고 유산을 하나요? 애 때문에 시킨 결혼인데 우리 아들 아까워서 어떻게 정말? 오래 머무르지 마시고 그것만 두고 가세요. 어머님, 정말 저한테
일말의 죄책감 따윈 없으신가요? 솔직히 누구 때문에 유산을 했는데요. 산부인과에서도 너무 무리한 것 같다고 했는데 이게 다 어머님 때문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제 탓으로 할 수 있죠? 너무하고 말이 안 나와요. 보셨죠? 당신 딸이 이렇게 경우가 없어요. 어디 어른한테 눈 동그랗게 치켜뜨고 말대꾸를 해요? 에휴, 말세다 말세야.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딸,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른으로서 정말 부끄럽네요. 뭐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집안인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사람한테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럼 사돈 벌 받아요. 아셨어요? 뭐해? 옷 입고 얼른 나와. 아빠는 이런 꼴을 당하는 절 두고 볼 수 없다며 데리고 가시려 했지만 그때 당시 왜 그랬는지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기도 있었고 이 또한 제가 견뎌내고 싶은 마음이 강했거든요. 이렇게 된 마당에 이제 뭐가 무서우랴. 맞대마주로 한번 시어머니와 부딪혀보자. 그래서 내 편 만들어보자 라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같이 가자는 아빠를 단돌이 뿌리쳤습니다. 아니, 아빠 미안해요. 저 못 가요. 여기가 우리 집인데 내가 어딜 가. 내가 이겨내야 하는 문제이니까 내 걱정은 마세요. 이 바보야. 저 여자가 너 그냥 나가라고 대놓고 말하는데 못 알아듣겠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지금 그러는 거야?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마음 먹었어. 꼭 가정 지킬 거야. 그러니까 제 걱정은 마시고 아빠는 조심히 돌아가세요. 에휴, 독하기도 하지. 네 근성에 박수 한번 친다. 애까지 유산했는데도 오히려 우리 아들 발목을 잡겠다? 에휴, 무서운 것. 아빠는 이 모든 모욕을 듣고 집을 나섰습니다. 끝까지 제 몸 하나 잘 챙기라며 서둘러 제게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지 짐을 챙겨 나가시더라고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불효를 저지른 것만 같아 마음이 아려웠고 그날 아빠의 문자가 절 더 울렸어요. 해준 것도 없어서 미안하다. 나름 해준다고 해준 건데도 네가 부모 잘못 만나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해. 정상적인 가정이었으면 네가 이런 꼴을 덜 당했을까 싶기도 하면서 죄책감이 든다. 정말 미안하다, 딸아. 하지만 아빠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할 거고 힘들면 주저없이 다 뿌리치고 내려와라. 아빠가 기다릴게.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 저 때문에 절 곱게 키워준 아빠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이로써 더 열심히 살아내기로 했어요. 일단 절 그렇게 미워하는 시어머니의 마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돌려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과 시어머니는 점점 저에게만 멀어져만 갔고 둘이서 뭘 그리 작당을 하는지 절 많이도 힘들게 했습니다. 내가 왜 너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그냥 연애나 할걸. 얼굴만 보고 내가 쉽게 혹했지. 너랑 살아보니 알 것 같아.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엄마 말 들어보면 이제라도 새 출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 헤어질래? 어차피 애도 없잖아. 당신 이 정도면 유산되길 바라던 사람 아니야? 어떻게 유산되자마자 이렇게 헤어지자고 할 수가 있어? 역대급이다. 솔직히 애 때문에 결혼한 건 맞잖아. 애만 아니었어도 너랑 연애만 하지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랑 결혼을 하냐? 너도 양심이 좀 있어 봐라. 엄마가 그러는데 나 정도면 아나운서 같은 여자랑 재혼할 수 있다던데 내가 왜 너랑 살겠어? 마음을 후벼 파는 말들을 듣고 나니 이제야 정신이 번뜩 들더라고요.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관계를 붙들고 있었나 싶었고, 시어머니 마음만 돌리면 될 줄 알았는데, 남편은 저에게서 마음이 아예 떠나버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 역시 마음의 정리를 해야겠다고 싶은 그때,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을 들었고, 그 소식은 저희 친정 아버지의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네 아빠 술 먹고 사고만 안 당했어도 그렇게 가지 않았을 거야. 뭐가 그리 속상한 게 있다고 이렇게 가버리니, 응? 말도 안 돼. 아빠가 왜? 아니 생전 술은 입에도 대지 않는 양반인데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아빠 속상하게 해드려서. 술을 드시고 신호등을 건너시다 미끄러지시는 바람에 바로 내진탕으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아빠의 모습이 눈에 훤해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고 말았지만 이미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만 같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장례는 시작되었고 전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생전 인심이 좋았던 분이라 그런지 아빠 3일장 내내 아빠의 친구분들이라고 하면서 조문객들이 제게 따로 위로금까지 챙겨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것만 같아 그것을 보고 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정말 좋으신 분이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린 게 슬펐어요.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가다니 너무 속상하다. 힘들겠지만 너도 힘내고 마음 추스르고 행복해야 해. 그게 너희 아빠가 바라는 일이니까. 평생 네 걱정에 너만 잘 되면 된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무심하게 가버리다니. 아빠 장례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마지막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가실 거예요. 정말 감사드리고 식사하고 가세요. 조문객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제 정신을 번뜩 차리게 한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조문객들이 따로 준 위로금까지 제가 정신없는 틈을 타서 싹 걷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얄밉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개념의 문제였기 때문에 정말 어이도 없으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이 계기로 힘없이 축 처져 있던 제 자신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바보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 것이 점점 각성이 되는 계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너 장례 비용 치를 돈이 있니? 그거 우리 아들이 내야 할 거 아니야? 네가 갚을 장례비에 제해줄 거니까 이 돈은 당연히 내가 챙기마. 하여튼 너랑 결혼해서 우리 아들만 호구 잡힌 거지. 쓸데없이 내도 되지 않을 돈이 나가니까 말이야. 진짜 가지가지 하시네요. 어머님 덕분에 이렇게 정신이 없는 와중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랬담 다행이네. 너처럼 정신 놓고 사는 애가 내 덕에 정신을 차리게 됐다면 말이지. 어쩜 하나부터 열까지 너는 마음에 드는 게 없니? 하다 장례 비용까지 우리 아들이 내게 생겼어. 하여튼 넌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아빠 장례식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와중 발인날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다시 한 번 더 놀라게 했어요. 왜 그동안 남편을 놓지 못하고 있었는지 제 자신이 참 한탄스럽더라고요. 왜 그렇게 바보 같았는지 정말 후회스러운 과거였어요. 얘, 너네 시어머니랑 네 남편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어떻게 사돈이랑 장인어른 발인식에 코빼기도 안 비춰? 알만하다. 그동안 네가 어떤 취급을 당해왔는지. 우리 오빠 마지막 가는 길인데 꼭 이래야겠니? 인간들이 어쩜 저렇게 몰상식한 거야? 고모, 제가 가서 얘기 잘해볼게요. 죄송해요. 아빠 마지막 가는 길이라
이런 모습 정말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네가 뭐가 죄송하니? 저 인간들이 저러는 걸 그냥 너도 불쌍하고 우리 오빠도 불쌍하다는 거야. 마지막 가는 길인데. 발인 날 모자가 골프 친다고 발인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었고, 전 그때 굳은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발인이 끝나고 시댁감은 아작낼 보복을 해주기 시작했죠. 제가 벌인 사태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기 충분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고 아빠의 장례식 내내 제가 정신을 차리면서 든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어디서 우리 가문을 망신시켜? 너 빨리 글 내려 당장! 지금 네가 입힌 손해가 얼만 줄 알아? 와, 진짜 정 떨어진다. 네가 감히 우리한테 이딴 식으로 보복을 해? 아빠 돌아가시고 불쌍해서 데리고 살려고 했더니만. 불쌍해서 데리고 살아? 야, 내가 미쳤냐? 너네 같은 인간들이랑 말을 섞게? 내가 아무런 힘도 빽도 없는 줄 알았지?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네가 이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너 돈 있어? 어디서 우리한테 대적을 해? 머리 잘 굴려라. 너야말로 머리 잘 굴려. 이제 니네 나락 가는 거 한순간이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돈 없는 며느리한테 갑질이야? 이게 진짜? 이게 네 본 모습이지? 그동안 착한 척, 순진한 척 다 하더니만 이제 와서 발톱을 드러내?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제발 가만두지 말아주실래요? 그래야 당신네들 밟을 맛이 나니깐요. 혼자만 너무 밟아버리면 재미도 없잖아요? 제가 모자에게 한 행동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커뮤니티에 제가 혼전 임신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겪은 모든 것들을 폭로하는 글이었어요. 남편네 회사가 그래도 업계에선 꽤나 잘 알려진 회사라서 이 글을 본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아무런 빽도 가진 것도 없는 저에게 이 글을 보고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저를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저는 변론을 받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당한 천대와 괴롭힘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회사의 제품들을 납품받는 회사들이 저희 남편 회사의 물건들을 불매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글 하나로 이렇게 많은 파장을 불러오게 된 것이에요. 아무런 빽도 뒷배경도 없는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전 혼자가 아닌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과 함께 시댁에게 맞서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너 당장 아니라고 빨리 글 올려. 너 때문에 우리 회사가 얼마나 손해가 막심한 줄 알아? 어디 배워먹지도 못한 게? 배워먹지 못한 건 당신이지. 내가 미쳤다고 이 집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당신들은 인간도 아니야. 하물며 개들도 감정이 있고 공감대 형성을 하는데 당신이 키우는 개만도 못하는 게 바로 당신네 같은 족속들이야. 알아? 나 절대 못 내리고 법의 판결받게 할 테니까 기다려. 당신들은 이렇게 해야 벌을 받는 것 같지. 말로는 통하지도 않는 인간들이니까. 빨리 글 내려. 너 때문에 우리 회사가 지금 얼마나 손해인데. 이러면 우리도 피해 보상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어디 한번 해봐.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런 것도 못할 줄 알았니? 너희 같은 인간들 때문에 정의에 불타는 변호사님들이 날 도와주고 있어. 그러니까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절대 이대로 순순히 안 끝낼 거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할 거야. 그 사람들이 순순히 널 도와준다는 건 네 착각이야.
세상에 보상 없는 순수한 마음이 어디 있다고? 지금 내리면 용서해 줄게. 나야말로 지금 너희들이 무릎 꿇고 사죄하고 아빠한테 가서 사과하면 나야말로 용서해 줄 거니까 잘 생각해봐. 알겠니? 용서해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입 한 번 뻥긋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싸우기에 충분했고 전 그렇게 통보를 하고 법정 싸움을 이어나갔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시댁에서 일하는 가정부 아주머니들이 증언을 잘 서주었어요. 그분들도 시어머니에게 히스테리를 겪어오신 분들이라 제 마음을 잘 알고 저를 물심양면 도와주셨습니다. 저에게 늘 욕을 하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신 시어머니에 대해서 증언을 하였고 병원 진단서에서도 심리적 스트레스성과 무리한 신체 활동을 통해 유산이 됐다는 진단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시댁은 처참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일각에선 어차피 회사 신임을 많이 잃은 터라 고객들이 떨어져 나갔고 그에 대해 전체 매출이 감소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법정 소송 비용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싸움 끝에 결국 전 승소를 하게 되었어요. 저를 믿고 도와준 정의로운 변호사님들 덕분에 이뤄낸 결과라고 할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저를 위해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때 정말 세상이 아름답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위자료고 뭐고 다 줄 테니까 일단 아니라는 글만 올려줘라. 우리 회사도 먹고는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요즘 같은 세상에 인터넷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그러니까 글 좀 내리거나 그 글을 올려줘. 그럼 이제 너한테 얼씬도 안 남아. 아니요. 두고두고 박제해 놔야죠. 본인들이 그렇게 행동한 건데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나요? 절 만만히 보셨다면 정말 큰 코 다친다는 걸 보여준 거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갓 가까이 선 당신도 인생 공부가 됐길 바래요. 이걸 그냥? 너 이렇게 살면 너한테 도움 안 될걸? 어차피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우리를 지금 단순히 이겨먹은 거? 그래도 우리는 너보다 돈도 많아. 잠깐 입방아에 오르내리면 그만이라고. 너같이 돈 없는 애가 그래도 우리한테 빌어먹으려면 지금 그만해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당사자라고 하고 글 좀 내리거나 다른 글을 올려달란 말이야. 그럼 조금은 용서해 줄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요. 세상에 정의가 있어요, 아주머니.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떤 세상에 혼자 살고 계신 건지 의아하네요. 모든 소송이 끝이 나고 저 역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었기 때문에 글을 내려야 했어요. 저 역시 벌금형을 맞았지만 그래도 실보다 득이 더 많은 법정 소송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산 기간보다 소송하는 기간이 더 오래 걸렸고 모든 게 끝이 난 뒤 아빠의 묘지를 찾아 모든 것을 고했어요. 참 죄송하고 후회스러운 삶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애초에 아빠를 따라 나섰더라면 아빠가 술을 마시지 않았겠다. 그럼 괴롭지 않았겠지? 그런 생각이 절 매우 괴롭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바로잡고 바로 잡았어요. 그래야 사라질 것 같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더 악착 같고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아빠에게 가서 다짐도 했고요. 아빠, 나 잘 살게. 두고 봐. 아빠가 평생 내가 행복한 것만 바랬으니까 이제 정말 행복해질 거야. 지켜봐 줘요. 누구보다 잘 살 거고 남들이 날 도와줬듯이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거니까 내 걱정 말고
그곳에서 편안하세요. 전 그렇게 다짐을 하였고 하지 않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시댁에게 받은 위자료와 남편에게 따로 받은 위자료까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어려운 형편에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던 터라 이렇게 진득히 공부를 해본 적이 있던가 싶더라고요. 돌아가신 아빠를 생각하여 악착같이 공부를 하였고 저를 도와줬던 변호사님들을 생각하며 공부했어요. 변호사님들이 저에게 도움 주신 거 잊지 않고 저도 남을 도와주고 싶어서 공부해요. 저에게 이런 꿈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에이, 당연히 도와줘야 했던 일인데요, 뭐. 그래도 이렇게 멋진 꿈을 생각했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응원합니다. 그리고 로스쿨에 입학하였고 변호사 시험을 통해 변호사가 되었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정말 쉬웠던 건 아니었고 때론 고배도 마시고 실패도 맛보면서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저도 법적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며 아빠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한 딸이 되고 싶었거든요. 변호사가 되기까지 많은 눈물도 흘리고 좌절도 있었지만 요즘은 조금씩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은 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선가 제가 변호사 됐다는 소식을 듣고 바뀌지 않은 제 번호로 전 남편이 은근슬쩍 연락을 취해 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오히려 희열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더 통쾌한 기분이랄까요? 역시 사람은 잘 되고 봐야 한다는 말이 맞는 거였더라고요. 은지, 기억나지? 왜? 우리 같이 아르바이트 했던. 오랜만에 은지랑 밥 먹는데 너 변호사 됐다는 소식 들었어. 축하한다. 언제 한번 밥이나 한 끼 할 수 있을까? 지나고 보니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서 제대로 사과하고 싶거든. 괜찮겠니? 나도 나이가 들고 보니 새삼 느껴진다. 나한테 네가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이 문자 보면 연락 줘. 기다리고 있을게. 어이가 없네. 다신 보고 싶지 않거든? 번호 바꿀 거니까 다신 연락 마. 너도 참 구질구질한 거 여전하니 웃긴다.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딱 맞아. 예전에도 그랬지만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자존심도 없이 연락을 하다니 웃겨 정말. 전 이 문자만 보내고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칼 차단을 하였어요. 속이 미묘하게 통쾌하더라고요. 공통된 지인에게 듣기론 회사는 규모가 작아져 예전의 기량을 많이 잃었다고 했고 아무리 아이가 없지만 업계에서 소문도 나버리고 그런 전적이 있던 터라 전 남편은 세장가도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변호사 된 이야기를 듣고 가장 놀란 건 전 시어머니라고 하면서 남편이 문자 보낸 것도 시어머니가 부추겨서 한 거라고 전달해 주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린 나이에 특별한 경험을 했지만 지금의 제 인생을 살게 해줘서 이 또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변론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남한테 주는 도움이 이렇게 큰 기쁨이 되는지 많이 느끼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남에게 꼭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철칙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고요. 변호사가 된 모습을 아빠가 봤더라면 정말 기뻐하셨겠지만 분명 제가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겠죠? 앞으로도 아빠를 그리고 저를 위해서 행복을 더 찾아가 보려고요. 여러분, 제 글이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칫 무겁고 어두운 얘기지만 지금은 다 극복을 해서 이렇게 밝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저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지 이제 막 2달 차 된 여자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망설이지 않고 갈라섰어요. 사랑한다며 결혼하자고 했을 땐 저에게 평생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행동하더니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들이 실망스러웠고 결혼을 괜히 했다 싶었어요. 하는 행동을 보면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으니 더 이상 저에게 노력할 필요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래도 저는 힘들게 결혼식을 올린 만큼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어요. 남자들은 결혼하면 다 변한다고 식을 올리기 전부터 들어온 말들이지만 남편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먼저 결혼하신 인생 선배님들의 말이 전부 다 옳다는 걸 결혼 이후에서야 알 수 있었죠. 저희 남편은 다른 남자들과는 다를 거라 생각했었는데 바보 같은 생각이었다는 걸 함께 살아오면서 남편의 행동으로 절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보다 남편의 직업이 더 좋아서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행동을 많이 보였는데 특히 대화를 이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던 그 마음이 배신감과 증오심으로 점점 바뀌기 시작하면서 저에게도 안 좋은 감정들로 채워져 버렸습니다. 부부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서로 헤어지는 것 말고는 답이 없었어요. 힘들게 식을 올린 만큼 서로 좀 더 이해해주면서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에 남편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당신이 나랑 결혼하자고 했을 때 기억 안 나?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잖아. 내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겠다면서 왜 조금의 노력도 보이지 않아? 어느 정도 납득이 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나도 받아들일 텐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바뀐 당신의 행동이 나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 글쎄, 나도 당신과 살면서 여러 가지로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좋지 않은 감정이 표출될 수밖에 없는 건데 노력한다고 바뀔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당신도 살면서 나랑 안 맞는 부분들이 많다는 걸 계속해서 느끼면서 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뭐하러 힘들게 맞춰 나가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혼을 하자는 거야? 당신은 결혼이 장난이었어?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도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맞춰 나갈 생각을 해야지. 무작정 갈라서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인 거야?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왜 이렇게 무책임해? 당신은 양가 부모님 걱정 끼쳐드리고 싶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이혼해 줄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당신도 기본적인 건 지켜줘.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사는 것보단 웃으면서 살면 좋잖아. 그건 당신 생각이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힘들다고 하는 거야. 결혼이 애들 장난은 아니지. 그렇다고 억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 서로 생각하는 결혼 생활이 다른데 어떻게 웃음이 나오겠어? 내가 너를 대할 때의 안 좋은 감정들은 점점 더 커질 뿐이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없을 거야.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관계는 점점 더 힘들어질 텐데 굳이 힘든 길을 선택할 필요 있어? 나는 당신과 최대한 좋게 정리하고 싶어. 당신 정말 이기적이구나. 나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도 않았었는데도 결혼을 선택했던 이유가 뭐였는지 알아?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어. 당신이 아니면 앞으로 살면서 더 좋은 남자를 만나지 못할 것 같아 선택한 결정이었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삶을 송두리째 망쳐놓고 정리하자고 하면 끝이야? 원하는 게 이혼이면 그렇게 해줄게. 하지만 무엇 때문에 나랑 이혼할 건지에 대해 정확하게 얘기해. 양가 부모님께 당신의 의사를 확실하게 밝힌 다음에 모두가 수용했을 때 도장 찍을 거야. 내가 물건도 아니고
단순 변심으로 인한 이혼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남편은 저와 왜 헤어지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이혼 문제인데 그냥이라는 답은 저에게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입으로 양가 부모님께 이혼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생각이 정리가 되는 대로 양가 부모님께 본인이 직접 말을 하겠다고 저에게 확실한 의사를 밝힌 뒤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그날 멈추지 않는 눈물을 훔치느라 너무 힘이 들었는데 어떠한 예고도 없이 시부모님이 늦은 시간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갑자기 와서 많이 놀랐니? 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온 거니? 간단하게 할 말만 하고 돌아가마. 건우가, 너도 자리에 앉아야지. 나는 이 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먼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할 말 끝나면 알아서 나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부모 속 다 뒤집어 놓는구나. 아, 살다 보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당신은 방해만 되니까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 어쩜 사람이 저리 답답한지. 당신이랑 살아온 인생이 아깝다. 저 인간이 원래 좀 답답한 면이 있으니까 네가 이해해줘라.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 내가 갑자기 연락도 없이 급하게 온 이유는 너희 둘의 관계 때문이다. 대충 듣긴 했는데 지금 이혼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면서? 사람 일이라는 게 원래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냐에 따라 받는 피해도 적어지는 법이야. 그래서 내가 직접 올 수밖에 없었다. 이혼이 너희 둘만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들이 많이 걸려 있으니까 서로가 상처도 덜 받고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온 거니? 너도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지금 여기 오신 이유가 이 사람과의 이혼 문제 때문에 온 거였어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오늘 처음 꺼낸 얘기였는데요. 내 아들한테 오늘 얘긴 했겠지만 너도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었을 거 아니야.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예전부터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혼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었어? 내 아들도 너와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거리들이 있다 보니 나한테 진작에 털어놨던 거고, 그래서 고민 끝에 하루빨리 해결 보려고 찾아온 거다. 저는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조금도 없었는데 이 사람은 저를 대하는 모든 행동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올리자마자 조금씩 변해가더니 지금은 결혼 전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는데 제가 뭘 잘못했고 왜 상처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혼 얘기를 주고받자마자 오신 걸 보면 어머님은 이런 상황을 기다리고 계셨나 봐요. 정확하게 어떤 이유에서 제가 왜 이혼을 당해야 하는 건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을 거예요.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혼하는 거지. 굳이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니? 내 아들이 나한테 했던 말들을 들어보면 나는 대충 답 나오던데? 이건 결혼 생활에서 정말 기본적인 건데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고 하니까 왜 내 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구나. 남편이 저와 이혼하자고 했던 이유를 시모에게 들었을 땐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영어 학원 강사인 저로선 남편이 시모에게 전달했던 말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그냥 학원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가사 일이나 하라는 말로밖엔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강사분들과 대화 정도 나눌 수 있고 꽤 오래 함께 일해온 동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웃으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건데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말을 남편이 아닌 시모에게 전해 들었을 땐 남편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던 거죠. 남편과 연애하고 결혼한 시간보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일해온 시간이 훨씬 많았었기 때문에 남편보다 저를 더 잘하는 건 당연한 건데
자기가 몰랐던 걸 직장 동료들은 알고 있다며 상황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회식이 있었던 날이었는데 굳이 남편도 참석하겠다면서 끼어들더니 분위기까지 망쳐버려서 상당히 난감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최대한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었는데 제가 다른 남자 강사들과 너무 허물없이 지낸다고 바람기가 많은 여자인 것 같다는 황당한 말을 시모에게 전달했던 거였네요. 남편이 혼자 생각하고 상상해온 오해가 점점 커지게 되니 저를 대하는 행동에서도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남편의 생각을 전달받은 시모한테 모든 상황을 듣게 되니 기분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속마음을 저에게 전부 털어놔야 해결이 되는 문제들을 시모에게만 털어놨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런 중요한 일들을 저에게 말하지 않아서 이혼의 문턱까지 왔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시모에게 모든 게 오해라고 최대한 풀어가려고 했지만 시모는 제가 하는 말이 중요하지 않는 듯 했어요. 더는 듣고 싶지 않다면서 그냥 남편과 이혼하길 원하길래 시모와 저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져 버렸어요. 어머님, 이건 오해로 시작된 문제잖아요. 좋게 풀고 다시 관계 회복을 하면 되는 걸 왜 이혼을 강요하는 거세요?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저희가 알아서 해결 볼게요. 그러니 어머님은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어머님 가시고 당신은 나랑 다시 대화 좀 해. 한번 시작된 물씨는 회복되기 힘들다는 거 모르니? 네가 그동안의 행실을 똑바로 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화를 불러일으킨 거지. 내 아들이 한 번 보고 그랬겠어? 어머니 말이 100번 맞는 말 같은데? 너는 그 버릇 못 고쳐. 남자들한테 친밀하게 꼬리치는 거 내가 한두 번 본 줄 알아? 일상에서도 수도 없이 봐온 행동이야. 그럼 맨날 인상만 쓰고 다니라는 거야? 아예 말도 하지 말라는 거냐고. 나 영어 강사야. 학생들 가르치는데 텐션이 높아야 된다고. 다른 강사들도 다 똑같아. 내가 집에 와서까지 그래? 그런 거 아니잖아.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거 알면서 왜 이해를 해주지 못하는 건데? 힘들고 지쳐도 항상 밝은 모습을 유지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런 당신은 환자들 대할 때 맨날 인상만 쓰고 있어? 외과 의사라 수술 끝나면 환자들과 대화 많이 나누잖아. 그럴 때 어떤데? 반대로 생각을 해봐. 내가 당신한테 수술 끝난 환자들에게 웃지도 말고 친근하게 다가가려 하지 말라고 하면 당신 입장에선 기분이 어때? 납득이 안 되지? 똑같은 거야. 굳이 이걸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게 아니라 각자의 직업에 대해 존중해주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까지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우린 정말 끝이야. 곧 태어날 당신의 아이는 중요하지 않아?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 생각인 거냐고. 나 만삭인데도 학원에서 힘들게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말 들었을 때 얼마나 힘 빠지는 줄 알아? 내가 만삭의 몸으로 누구한테 꼬리를 쳐.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나는 그저 당신이랑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던 것 뿐이야. 제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을 했는데도 남편과 시모는 제 말을 삐딱하게 받아쳤어요. 그날 너무 큰 실망을 했고 저도 더는 남편을 붙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입 아프게 얘기했는데도 남편은 이미 저에 대한 감정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결국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성격 차이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부부관계가 되었으면 서로 믿고 각자의 위치에 대해 존중해줄 필요가 있는 건데 남편은 제 입장에 대해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합의 이혼을 하기 위해 최대한 좋게 조율하고 끝내려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모가 원인 제공을 제가 했으니 그만큼 손해를 봤기 때문에 제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어요. 시모가 개입을 하기 전까진 남편과 재산 분할도 똑같이 하고
최대한 좋게 끝내려 했었는데 갑자기 심호가 끼어드는 바람에 그 말에 동요된 남편이 갑자기 말을 바꾸어 버렸고 이 문제로 두 모자와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너랑 내 아들이 벌어들이는 수익 자체가 다른데 뭘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겠다는 거냐? 우리가 피해자 아니야? 네가 처신만 똑바로 했어도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잘한 것도 없으면서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겠다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위자료까지 줘도 모자를 파네. 어디서 똑같이 나누려 들어? 어머님, 재산 분할을 왜 공평하게 했는지에 대해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의사라고 해서 모아둔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잖아요. 이 아파트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요. 지분도 제가 훨씬 많고요. 그리고 왜 제가 위자료를 줘야 하는 건데요? 조금도 잘못한 게 없는데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게 정말 황당하네요. 제가 무슨 바람을 피웠나요? 다른 강사들한테 눈웃음 친 것만도 벌써 바람 핀 거나 똑같지. 원인 제공을 네가 먼저 했고 그런 행동 때문에 내 아들이 상처를 받아서 이혼까지 온 건데 왜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야? 합의 이혼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할 거다. 나는 절대로 재산 분할 똑같이 나누게 할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아, 그래요? 무슨 뜻인지 잘 알겠어요. 소송 진행할게요. 저도 최대한 좋게 해결 보려 했는데 이런 식으로 더럽게 나오니 저도 좋게 넘어가지 못하겠네요. 당신이 잘한 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당당한 거야? 우리 어머니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너랑 결혼식 올릴 때까지만 해도 정말 행복했었는데 네가 다른 여자들에 비해 지나치게 바람기가 많다는 걸 알았을 때 내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알아? 그런데 뭘 잘했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큰 소리야?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소송으로 가보자. 네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내 인생 송두리째 망쳐놨으니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은 당연히 해야 할 거야. 두 모자를 상대로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아 너무 막막했어요. 그래도 좋았던 감정들도 있어서 최대한 좋게 조율하고 끝내려 했는데 제 계획과 다르게 소송으로까지 이어져서 머리가 깨질 듯 아파졌고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냉전이 오고 가는 사이 저는 소송을 준비했고 이런 심각한 상황을 알게 된 부모님께서도 화가 많이 나셨는지 남편에게 막말을 퍼부어 버렸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남편한테 아침에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당직날 수술이 잡히는 바람에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운전할 힘도 없고 저와 진지하게 할 말도 있으니 대신 좀 운전해 달라고 하길래 처음엔 당연히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소송보다는 합의 이혼할 생각이라며 저와 최대한 좋게 끝내고 싶으니 일단 나와서 대화를 좀 하자고 하길래 저도 곧 출산이 임박했던 상태라 소송으로 오랜 시간 끌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택시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남편을 차에 태우고 집으로 출발하려는 순간 갑자기 검은색 차량이 불쑥 튀어나와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만삭이었던 저는 몸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에 반응이 늦어 브레이크를 늦게 밟았는데 부딪힐까봐 핸들을 틀었지만 결국 앞차와 살짝 부딪히게 되는 사고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저에게 화를 냈고 저는 차에서 천천히 내려 차량 상태를 확인했어요. 남편은 산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신차에 흠집이 났다고 저에게 화를 내더니 만삭인 저를 사정없이 패대기 쳐버렸습니다. 바닥에 철포독하고 넘어진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놀랐는지 온몸이 경직이 되었고 아랫배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야,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냐? 그냥 운전만 하면 되는 건데 왜 앞차를 들이박아? 브레이크는 장식이야?
내가 정신 나갔지. 힘들어도 그냥 내가 운전했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았을 텐데. 너는 끝까지 내 속을 뒤집어 놓는구나. 뭘 쳐다보고 있어? 보험사 불러야 할 거 아니야? 만삭이면 내가 다 봐줘야 되는 거야?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가 맞긴 하냐? 네가 남자들한테 하는 꼴을 보면 분명 다른 남자랑 잠자리를 가졌겠지. 유전자 검사해보지 않는 이상 나는 너의 모든 게 의심스러워. 내가 왜 소송까지 안 가려는 줄 알아? 그 기간 동안 너를 계속 마주해야 되잖아. 나는 그런 시간조차 싫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어머니 말 무시하고 합의하려 했던 건데 내가 미쳤지. 손해본 부분까지 전부 다 청구할 거고 예정대로 소송 갈 거니까 너 혼자 알아서 집에 들어가라. 만삭인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는지 알아? 그래도 당신과 좋았던 기억도 있으니까 너를 사랑해서 결혼했던 거니까 헤어지더라도 최대한 좋게 끝내고 싶어 나왔던 거야. 소송이 아닌 합의 이혼으로 조용히 갈라서고 싶었던 것 뿐이라고. 그리고 이게 내 잘못이야? 저 차가 갑자기 튀어나온 바람에 대응이 늦었던 것 뿐이야. 나도 신차인 거 알고 있고 비싼 차라는 것도 알고 있어. 그래도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만삭인 나를 패대기 칠 수 있어? 뱃속에 있는 아이, 당신 아이가 맞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고. 확실하게 미련 버리게 해줘서 고맙네. 원하는 대로 소송으로 끝까지 한번 해봐.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에 너무 놀라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그래도 만삭인 몸인데 신차 흠집냈다고 저를 사정없이 패대기 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는데 저와 충돌 사고가 난 차량 안에서 여자가 차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처음 본 여자가 남편의 이름을 불렀는데 배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경직된 얼굴로 급하게 다가가더니 몸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미주? 미주야, 괜찮아? 지금 배가 많이 아파 보이는데 방금 사고로 충격이 좀 있었던 거야?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건지 정확하게 얘기해봐. 일단 병원으로 들어가자. 나 지금 도망쳐 나오는 중이었어. 그 사람이 당신이랑 나랑 찾고 있다고. 빨리 도망치지 않으면 뼈도 못 추릴 거야. 그 사람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병원에서 당신 찾고 난리야. 우리 가족들과 그 사람 가족들까지 전부 병원으로 왔는데 당신 찾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한바탕 난리치는 거 겨우 도망쳐 나왔어. 나 차 키며 지갑까지 다 뺏기고 이것도 아빠 차 몰래 타고 도망친 거야. 뭐라고? 최대한 들키지 않게 조심하라고 했잖아. 일단 몸부터 피하자. 여기 말고 다른 병원으로 가서 몸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 걸을 수 있겠어?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는 남편한테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봤는데 내 말은 아예 들리지도 않는 듯 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흘기 쳐다보더니 만삭인 제 배를 한번 훑어보곤 자신의 배를 어루만지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어떤 상황인지 안 물어봐도 딱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 여자의 뱃속에도 남편의 아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런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 힘겹게 남편에게 걸어가 머리채를 잡아 버렸습니다. 남편은 지체할 시간이 없다면서 저를 강하게 뿌리친 뒤 차에 올라타려는 순간 멀리에서 한 여성이 남편 옆에 있던 여자를 부르며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여자는 서둘러 차에 올라타려 했는데 남편의 차량을 막아선 한 남자가 한쪽 손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차 안에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고 상간녀는 뛰어온 여성에 의해 붙잡히게 되었네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놈한테 너를 뺏겨야 하는 건데.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어서 저딴 놈과 바람난 거냐고? 쟤는 그냥 월급 받는 의사고 나는 이 병원을 이끌어갈 후계자라고. 모든 게 내가 훨씬 월등한데 왜 해선 안 될 짓을 저지른 거야? 정말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저놈의 아이가 확실한 거 맞아? 마지막으로 물을게. 그 아이, 저놈의 아이가 확실히 맞는 거냐고? 왜 말을 못해? 너 당장 일이 안 나와? 자문 잠근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아유, 우리 아가. 아가야, 그런 거 아니지? 뱃속에 있는 그 아이, 우리 아들의 아이가 맞는 거지? 잘 지내다가 갑자기 왜 이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 아들이 잘못이라도 했니? 뱃속에 있는 아이, 이 사람의 아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저 사람을 더 사랑해요. 병원 후계자, 그런 건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지가 중요한 거죠.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 여기까지만 할게요. 술만 먹으면 개가 되어버리는 이 사람과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그렇다고 저딴 놈이랑 바람나서 애까지 가죠? 내가 너한테 그동안 얼마나 잘했는데 술 먹은 김에 불만 같은 거 털어놓을 수도 있는 거지? 불만을 말로 하면 되지. 물건을 던지고 내 몸에 손댈 필요는 없잖아. 당신과는 정말 끝이니까 이제 그만 미련 버려. 당신한테 맞는 사람을 찾으라고. 병원 후계자라는 사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로 남편의 그랜저를 때려 부숴버렸습니다. 차량의 유리창이 깨지고 폐차 직전까지 부서진 차량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던 남편이 왜 그동안 저와 이혼을 하려 했는지 단번에 알겠더군요. 너무 억지스럽다 싶었는데 다른 여자의 뱃속에 남편의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소송보단 협의 이혼으로 최대한 빨리 정리하려고 저를 아침부터 부른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남편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어요. 병원 후계자인 그 남자는 쉬지 않고 차를 부쉈어요. 남편은 자기 신차가 전부 다 부서진다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본처인 저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새로 산 신차가 더 중요했으니 저를 패대기 쳤겠죠. 남편은 끝까지 차에서 나오지 않고 버티다가 갑자기 시동을 걸더니 앞에 있던 남자에게 갑자기 돌진을 해버렸어요. 자기가 바람 피운 건 잘못인데 남의 차를 부순 거에 대해선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다며 분노했고 병원 후계자라는 남자는 남편이 밀어붙인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경찰들이 와서 차량 안에 있던 남편을 밖으로 끌어내렸고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병원 후계자인 그 남자도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건 맞지만 고의로 상대방을 밀어버려 사고를 유발한 남편에게 더 큰 잘못으로 돌아갔어요. 원인 제공을 남편이 했고 이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고 저는 현재 남편과 이혼한 지 2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병원 후계자인 그 집안 사람들과 아직까지 법적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법정에선 남편의 죄질을 무겁게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남편의 집안에서 항소를 했고 2차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상간녀의 뱃속에 있던 아이의 유전자를 확인까지 했는데 뱃속의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 병원 후계자의 아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잠자리를 가진 건 맞지만 그 여자는 저희 남편의 아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저는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까지 전부 다 받아낸 뒤 관계 정리가 되었지만 전 남편은 아마 힘든 시간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상간녀가 뱃속의 아이가 병원 후계자의 자식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전 남편에 대한 마음이 떠나가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 병원 후계자 집안에서는 상간녀가 아닌 뱃속의 아이만 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엄청난 사건이 있었지만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됐으니 그걸로 만족하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 아이가 많이 불쌍하긴 하지만 저런 사람이 아빠로 있느니 차라리 없는 편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시모는 집에까지 찾아와 남편이 저를 다시 원한다면서 출소할 때까지 기다려주면 아이도 있으니 재결합하는 게 어떻겠냐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소금 한 바가지 뿌리며 내쫓았어요. 이제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또 다른 시작이 펼쳐졌지만 앞으로 좋은 일들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은 전부 다 지워버리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